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레곤 주립대 작년에 조교수로 부임한 홍상현이라고 하고요. 오늘 세미나에서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Secure, Reliable한 딥러닝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저의 첫 몇 가지 발걸음 중, 저의 첫 발걸음 중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오늘 세미나를 퀴즈로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음, 네, 만일 메모리에 이제 올라와 있는 딥러닝 모델의 비트 한 개가 잘못된다면 성능이 얼마만큼 이제 변할 수 있을까요? 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0에서 100 사이의 이제 숫자입니다. 혹시 이제 마이크를 켜고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챗으로 뭔가 답변을 주셔도 됩니다. 저는 100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연구를 벌써 이제 자주 보신 것 같아서 벌써 정답을 맞춰주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100입니다. 그래서 제 연구에서 19개 뉴럴 네트워크를 조사한 결과 맥시멈 100%까지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특정한 비트를 플립하는 경우를 뜻하고요. 만일 랜덤한 에러를 계속 낸다면 100번 안에 10% 이상 성능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제가 연구 결과를 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결과가 이제 의미하는 건데요. 이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뉴럴넷의 꼭 알고리즘 기반 공격이 아니라 하드웨어 공격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뜻이고, 우리는 앞으로 이런 다양한 공격 벡터에 대한 이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전 연구에서는 보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델의 특성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너무 많이 보셨던 example인데, 이런 adversarial example이라는 연구고요. 이 연구의 골자는 모델의 예측값이 입력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굿펠로우가 먼저 첫 포문을 연 뒤로 수많은 공격 방법과 이제 다양한 방어 방법이 연구가 되어 왔고요. 그리고 마침 이번 주에 열리고 있는 ICML 2022에도 총 35개의 논문이 이 문제를 계속 이제 연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야는 이제 포이즈닝이라는 거를 이전 웍에서 많이 공부했는데요. 뉴럴넷 모델은 다른 소프트웨어와 다르게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의 행동을 이제 학습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해커가 나쁜 데이터를 학습할 때 쓰이는 데이터를 섞어버리면 모델의 행동을 원하는 방향으로 틀어버릴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예를 보시면 왼쪽에 이제 나쁜 트윗을 학습한 AI 챗봇은 이렇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우리가 쓰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제 나쁜 데이터에 학습이 됐을 때 스톱 사인을 봤을 때 그걸 과속주의 표지판으로 이렇게 인식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양한 공격들이 이렇게 제한이 되어 왔고, 또한 다양한 방어 방법이, 특히 프로버블한 이런 디펜스 방법이 제한이 되어 왔는데, 최근에 유즈닉 시큐리티 2021에도 보시면 베스트 페이퍼 어워드는 데이터 포이즌에 관한 이런 연구들이 이제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신만고 연구의 끝에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적인 여러 디펜스와 그리고 공격 방법을 알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는 현재 더 안전한 머신 러닝 모델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큰 갭이 있어요. 이전 웍에서 보시면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독립된 어떤 수학적 모델로만 다루고 다른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공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뉴럴 네트워크가 있고 기존 연구에서는 이렇게 수학적 모델의 입력이 잘못돼서 아웃풋이 잘못되는 경우를 많이 연구를 하는데요.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보면 뉴럴넷을 돌리기 위해서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드웨어도 있고 프레임워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도 필요하고, 실제로 사람이 그걸 디플로이하기 위해서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컴포넌트 각각은 공격자의 공격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공격 대상에 뉴럴넷이 어떻게 문제가 날까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홀리스틱 퍼스펙티브가 저희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의 연구는 이렇게 시큐어하고 릴라이블한 딥러닝 시스템을 시스템 보안적인 관점에서 추구하는 거고요. 저는 뉴럴넷이 수학적 모델인 것뿐만 아니라 시스템 안에 있는 하나의 컴포넌트로서 주변 컴포넌트와 인터랙션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포커스를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제 연구에서는 하드웨어가 가지는 문제로 인해서 뉴럴넷 보안이 잘못되는 경우,
혹은 뉴럴넷을 사용하기 위한 알고리즘적인 문제로 이제 잘못되는 경우, 그리고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방법에서 나는 문제 및 해석이 가능한 모델들에 대한 연구도 추구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향상된 네트워크를 통한 여러 가지 보안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드웨어 때문에 나는 보안 문제, 그리고 알고리즘 문제 때문에 나는 어떤 보안의 문제, 그리고 뉴럴넷을 사용하는 방법에서 나는 보안 문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럼 먼저 뉴럴넷이 하드웨어 에러에 얼마나 안전한지 한번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90년도에 이제 나온 굉장히 세미널한 페이퍼가 있어요. 그래서 딥러닝의 대가라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얀 레콘이라는 교수가 이 Optimal Brain Damage라는 페이퍼를 이제 발표합니다. 이 논문에서 레콘 박사가 말했던 거는 Graceful Degradation Property를 이제 보여주려고 했었는데요.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의 60% 정도를 성능에 문제없이 잘라낼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후속 연구들에 상당한 영향을 줬어요. 예를 들어 네트워크 프루닝이라는 방법도 개발이 되었고, 네트워크를 퀀타이제이션, 양자화하는 방법도 연구가 많이 되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뉴럴 네트워크 파라미터에 노이즈를 가해서 문제가 없게 하는 이런 방법들도 개발이 되어 이제 왔었습니다. 또한 이제 보안 분야에는 이 부분을 시큐리티 관점으로 바라봤는데요. 포이즈닝이란 어택을 했을 때 얼마나 애큐러시가 내려갈까? 혹은 미디어 에러가 났을 때 뉴럴 네트워크를 담고 있는 어떤 하드웨어 에러 났을 때 얼마나 에러가 날까? 혹은 하드웨어 문제에 대한 안정성을 한번 테스트해 볼까? 이런 연구들이 진행됐는데 평균적으로 11% 이상 성능을 내리기 어렵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 왔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보안을 하는 입장이고, 앞에서 이제 설명 주셨던 이병희 교수님도 보안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바라보면, 진짜 뉴럴넷이 이렇게 11%만 떨어질 정도로 안정할 걸까?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게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했냐 보니, 평균적으로 측정된 안전성과 최악의 경우에서 측정된 안정성은 이제 서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좀 돕기 위해서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를 가운데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앞에 두 개의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있고, 뒤쪽에 두 개의 fully connected 레이어가 있는 이런 간단한 네트워크입니다. 모델 파라미터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트레이닝 때 이 파라미터들이 최적화되고 테스트 시에는 그대로 인풋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쓰이게 됩니다. 물론 성능은 99%라는 거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본 그림은 이제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를 나타내는데요. 우리는 먼저 버려도 지장이 없는 파라미터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뉴럴 네트워크에서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당연히 성능은 이렇게 변화가 크게 없고요. 이번에는 보안 연구들이 진행한 관점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뉴럴넷이 이제 메모리에 있을 때의 모습을 아래쪽에 나타냈습니다. 웨이트랑 바이어스들이 연속적인 가상 주소에 할당돼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전 웍에서는 하나의 파라미터 셋을 이렇게 잡고 랜덤하게 비트를 이렇게 플립을 해봅니다. 0에서 1 혹은 1에서 0 이렇게 해보는데요. 예를 들어 왼쪽 같이 5개의 비트를 각각 바꾼 뒤에 성능을 측정하면 평균적으로 5% 정도밖에 안 내려간다. 이런 이제 결과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균적이라는 값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잘못된 경우, worst case를 간과하게 하는데요. 만일 이렇게 멘티사를 플립을 하는 경우 파라미터 값이 크게 이제 변하지 않겠죠. 0.3에서 0.4 정도 변화하지만 만약에 저희가 most significant bit을 exponent에 있는 most significant bit을 이렇게 바꾼다라고 하면 이는 시스템상에서는 한 비트가 바뀌는 아주 작은 변화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수학적 모델에서는 굉장히 익스포넨셜한 값의 차이를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이 경우 당연히 성능은 이제 41%나 떨어졌었고요. 이 관점은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 톡에서 시스템적으로 바라보는 작은 변화, 그리고 수학적으로 바라보는 작은 변화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런 점을 이제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가상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궁금했던 게 그 당시에 하나의 뉴럴넷이 얼마나 많은 최악의 케이스가 있는지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되게 이제 간단한 실험을 했는데요. 모델을 잡고 각각의 비트를 플립을 했었습니다. 모델에 보통 100만 개 정도 파라미터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비트가 32비트라고 하면 32 곱하기 100만 정도를 하나씩 이제 튕겨보는 거겠죠. 그리고 성능의 이제 변화를 측정을 하고, 그리고 특히 아킬레스 빛이라는 빛의 개수를 셌는데, 이는 하나의 비트 플립이 예를 들어 10% 이상의
성능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를 아킬레스 빛이라고 정의를 해서 봤었습니다. 그리고 10%를 특정히 저희가 잡은 이유는 이전 옥에서 10% 내리는 게 굉장히 어렵다 보안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 얼마나 그게 쉽냐 어렵냐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10%로 기준을 잡았고요. 그리고 이 기준을 가지고 수치화하기 위해서 먼저 가장 크게 성능 저하가 얼마나 있을까 다 뒤집어 봤을 때 어느 정도 결과가 잘못될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파라미터들이 이제 아킬레스 빛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도 같이 측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얼마나 많은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가 뉴럴 네트워크에 있는지 측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행을 했었고요. 기본적으로 8개의 서로 다른 아키텍처와 트레이닝 방법을 써서 엠리스트라는 굉장히 간단한 모델을 가지고 실험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제 놀랍게도 모든 모델들이 적어도 하나의 비트가 있었는데 그 비트를 플립을 하게 되면 98% 이상의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이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아킬레스 빛이 있는 모델의 파라미터들의 포션도 재었는데 대략적으로 50% 정도 파라미터들이 아킬레스 빛이 가지고 있고 이런 이제 비트를 플립을 하게 되면 10% 이상의 성능 저하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럼 이제 스케일을 크게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CFAR10이나 어떤 이미지넷이나 이런 큰 모델들에서 같은 실험을 진행을 했고 결과는 같았습니다. 특정 비트를 플립을 하면 100% 가까이 성능을 낮출 수 있었고 50% 정도 이제 파라미터들이 아킬레스 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런 문제들이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여러 뉴럴 넷에 이제 프리벌런트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의미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보고 나면 재미있는 질문을 저희가 던질 수 있는데요. 만약 공격자가 이제 비트를 플립을 한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이용해서 보안 문제를 터뜨릴까라는 이런 질문을 저희가 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알기 위해서 보안 분야에서는 공격자 모델이라는 거를 저희가 세팅을 하는데요. 공격자가 특정한 위치의 비트를 플립을 할 수 있다라면 그건 굉장히 강한 공격자다. 그래서 서지컬 공격자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고 아니면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약한 공격자다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 공격자가 어느 정도 이제 모델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그리고 어디를 공격하면 되는지 알고 있으면 이런 화이트박스 어태커라고 했고 그런 지식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모델이 어딘가에 메모리에 있다만 알고 있는 경우 블랙박스라고 이렇게 세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하나의 비트를 공격할 수 있는 공격자를 상정을 해서 이제 vertical axis에는 공격자의 성능을 그리고 horizontal axis에는 공격자의 지식을 놓고 보면 가장 강력한 공격자는 이제 오른쪽 위에 있게 되겠죠. 어떤 비트를 플립해야 되는지 내가 알고 있고 그 비트를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공격자고 이 경우 당연히 공격 성능은 성능 저하를 100%부터 혹은 조금만 내리고 싶다 그러면은 0%까지 자유자재로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왼쪽 아래에는 가장 위크한 공격자가 있는데요. 어떤 비트를 내가 플립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런 비트를 뒤집을 능력도 없다면 그냥 공격자가 하나의 비트 플립으로는 의미 있는 성능 저하를 일으키기는 굉장히 확률이 낮다. 이런 이제 결과가 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또 재밌는 생각을 한 건 이런 최약제 공격자가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비트를 계속 바꿔낸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고요. 이럴 경우 아킬레스 빛이라는 게 50%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트를 뒤집을 확률은 점점 증가하고 그리고 제일 약한 이런 공격자는 가장 강한 공격자와 같은 성능 저하를 일으킬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저는 로우 해머라는 시스템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이런 어택을 상정을 해서 했었는데요. 이제 그래도 한번 이제 로우 해머가 뭔지 설명을 조금 드리면 메모리에 있는 비트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뒤집을 수 있는 이런 이제 공격입니다. 그래서 로우 해머가 어떻게 되는지 돕기 위해서 왼쪽 아래에 저는 D램 메모리를 이렇게 그려놓았고요. 검정색으로 보이는 이런 네모가 당연히 D램 뱅크고요. 그래서 뱅크의 행은 하나의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파란색의 데이터를 접근하겠다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로 접근하면 이 뱅크가 액티브가 되고 데이터가 이렇게 CPU로 샌딩이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만일 공격자가 이 비트를 뒤집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타겟로 파란색 로 주변을 계속 액세스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가운데 있는 타겟 데이터를 저장하는 캐패시터가 차지를 잃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빅팀의 데이터는 특정 부분의 비트 플립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특별히 이제 클라우드 상황에서 이런 공격들이 많이 익스플로잇이 됐는데요.
왜냐하면 하나의 메모리를 여러 개의 CPU가 나눠 쓰는 그런 환경이 세팅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가상 머신들 간에 유저가 리퀘스트해서 쓰는 가상의 클라우드 머신들 간에 이제 로우 해머 공격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이런 시나리오가 있어서 저희도 그 시나리오를 맞춰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금 말씀드린 클라우드 환경에서 공격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먼저 하나의 가상 머신에 VGG16이라는 이미지네스 트레이닝된 네트워크를 올리고 그리고 다른 가상 머신에서 이전에 머신이 사용하는 메모리에 랜덤하게 비트를 한번 뒤집어 봤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되게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디램에다가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봤고 그런 결과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가 참 재밌었었는데요. 이렇게 약한 로우에머 공격을 통해서 모델의 성능을 크게 하락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62% of the attack이 10% 이상의 accuracy를 내리는 게 가능을 했고요. 이 공격이 성공하는데 평균적으로 몇 분 정도면 실험 환경에서는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은 더 재밌는 게 공격을 당하는지 발견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요. 단지 0.08% 케이스에서 공격자가 이제 비트를 뒤집었을 때 프로그램 크래시를 일으켰고 다른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그 프로그램 크래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조금만 이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저희가 보여주는 건 딥러닝 모델이 특별히 이제 하드웨어 되게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일반적으로 보시면 소프트웨어, 저희가 생각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같은 거는 무작위로 일으키는 이런 비트 플립에는 취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공격자가 굉장히 정교한 비트 에러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이런 어드레스 스페이스 레이아웃에 그렇게 버너러블한 아킬레스 빅 같은 것들이 많이 없고요. 그래서 랜덤한 비트 플립으로는 이런 문제가 잘 나지 않고 그럼에도 공격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 크래시가 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금방 이제 알아차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딥러닝 모델의 경우에서는 데이터가 메모리에서 인스트럭션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그중 50% 정도의 파라미터가 공격에 취약하게 되고 그래서 공격자는 정교한 공격이 이제 필요가 없게 됩니다. 무작위로 하는 비트 플립을 가지고도 공격자는 10% 이상의 성능 저하를 일으키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지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크래시가 잘 나지도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뉴럴넷은 하드웨어 문제에 특별히 취약할 수 있다. 이런 특성을 저희 첫 번째 연구는 보여줍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하드웨어 문제가 났을 때 뉴럴 네트워크가 어떤 문제가 나냐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뉴럴 네트워크의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된 연산 알고리즘이 기존에 저희가 공부한 공격에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가 점점 커지고 있죠. 그리고 레이어도 엄청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 소비도 매우 매우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에서 보듯이 이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셔야 될 텐데요. 이미지넷에 대한 에러는 점점 줄어드는 데에 반해서 뉴럴넷이 필요로 하는 레이어들은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를 하버드의 한 연구진이 이렇게 이제 기사를 썼는데요. 하나의 이런 자연어 처리 모델을 트레이닝 하는데 내는 CO2 탄소가스가 5개의 차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내는 것과 같을 거다라는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제 생각에 조금 과장돼 있는 것도 같은데 이제 결과가 그렇다니까 이제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저와 이제 제 연구실 동료가 요거를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게, 왜 네트워크가 깊어져야만 할까? 라는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하다가 오버띵킹이라는 문제를 하나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뉴럴넷은 모든 인풋에 대해서 같은 number of layer의 연산을 하게 되는데요. 몇몇 인풋에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간단한 네모의 이런 이미지를 분류하기 위해서 2개 레이어 정도면 충분히 액큐레시가 높은데 저희가 이제 컴플렉스한 이런 네모를 맞추기 위해서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게 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멀티 엑싯 아키텍처라는 그런 아키텍처를 저희가 같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키텍처에서는 멀티플한 이런 사이드 브랜치들, 저희가 얼리 엑시스라고 부르는 이런 사이드 클래시파이어들을 뉴럴넷에 애드를 하고 그리고 이 사이드 클래시파이어에서 충분히 내가 연산에 대한 컨피던스, 뉴럴 네트워크의 프레딕션에 대한 컨피던스가 크다.
라고 하면, 여기서 그만 이제 연산을 하고, 이제 뒤쪽은 연산하지 말고 결과를 내자.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키 아이디어는 입력에 따라 뉴럴 네트워크의 연산량이 이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C410 같은 경우는 80% 정도의 이미지가 왼쪽에 보듯이 이렇게 간단한 인풋입니다. 그래서 이런 80%의 이미지는 간단한 분류가 초반에 있는 early access에서 가능하고요. 뒤쪽 레이어 연산이 당연히 필요 없겠죠. 그러나 이제 소수의 복잡한 인풋의 경우에는 딥한 레이어의 연산이 필요하고 이를 이용하여서 네트워크는 정확한 분류, 애큐러시가 높은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풋 어댑티브 인풋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멀티엑시 뉴럴 네트워크라는 모델은 퍼포먼스를 그대로 둔 채로 연산량을 이렇게 50% 이하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 때문에 시스템 쪽에서는 멀티엑시 연구에 많은 관심을 뒀었는데요. 먼저 이제 뉴럴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죄송합니다. 자연어 처리에서는 이런 컴플렉스하고 large한 BERT 같은 모델들이 멀티엑시를 이용해서 연산량을 줄이면서 정확한 처리를 하자. 이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전 웍에서는 게다가 멀티엑시 모델이 이렇게 있으면 두 부분으로 쪼개서 하나는 IoT에 넣어보고 그 다른 하나는 이제 클라우드에 넣어서 모델의 IoT 모델의 연산량을 줄여보자. 라는 이런 시도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고 딥한 모델들은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네트워크 레이턴시를 조금 이제 가질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전의 방법, IoT 디바이스에는 데이터만 보내고 클라우드에서는 모든 연산을 처리하는 이런 방법보다는 레이턴시가 당연히 이제 줄어들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쉬운 인풋들, 80%에 해당하는 이런 쉬운 인풋들은 디바이스 단에서 모두 처리가 되고 보내지 않고 그리고 클라우드로 가는 20% 인풋은 복잡한 인풋이 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걸 제안하고 났더니 저는 이 멀티엑시 모델이라는 거를 조금 더 보안적 관점에서 한번 봐보자라고 이렇게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전에 연구에서 봤듯이 뉴럴 네트워크는 인풋의 변화에 센시티브하게 되는데 이런 인풋에 해당하는 연산량 저하도 마치 이런 걸 해결하지 않고 연산량 저하를 시키면 이게 마치 모래성 위에다가 저희가 뭘 쌓는 게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으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다시 말해서 멀티엑시 모델이 주는 이런 인풋 기반의 연산량 세이빙이 과연 애드버서리얼 인풋 변화에도 로버스트해질까? 문제가 없을까라는 질문이죠. 이런 검증을 위해서 저는 이제 슬로우다운이라는 공격을 이번에 제안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공격을 처음 제시하기 때문에 연구의 방향을 본 문제를 좀 약간 시스테매틱하게 연구하기 위한 툴을 만드는 것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만든 툴을 가지고 시스템을 직접 제작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IoT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취약점을 쉽게 테스트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모티베이션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게 됐고요. 공격 이름은 판다 대신에 딥슬로스, 나무늘보라는 걸로 정했습니다. 제가 뒤에 이유는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공격 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매트릭인 efficacy라는 것도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요. 이 efficacy를 저희는 0에서 1 사이에 스탠더다이즈된 매트릭으로 만들어서 어떤 데이터나 어떤 아키텍처,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멀티엑시이 들어와도 서로 비교가 가능하게 하자라는 이런 관점에서 연구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딥슬로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멀티엑시 모델이 어떻게 디시전을 내리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델은 저희가 먼저 define 해버린 T라는 confidence value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가지고 각각의 엑시스에서 분류를 할지 말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하나의 early 엑시스에 오른쪽 판다 같은 인풋이 이제 다음에 보이는 이제 분류 confidence를 가진다라고 하면 이 컨피던스 밸류가 판다 쪽에서 T를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네트워크는 연산을 그만하고 이 엑시스에서 판다다라고 해서 뒤쪽 연산을 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그러면 인풋을 바꾸는 어택들이 또 있는데 그런 어택을 그냥 막바로 사용하면 안 될까라는 이런 질문들도 저희가 한번 해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제 그런 어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고 그림으로 간단하게 대체하겠습니다. 이 공격은 인풋에다가 V라는 이런 노이즈를 더해서 분류 결과가 잘못되도록 하는 이런 어택을 하는데요. 이 더해지는 노이즈는 결과적으로 멀티엑시 레이어를 더 연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분류 결과가 잘못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멀티엑신 모델들은 아주 초반의 레이어부터 잘못된 결과, 여기서 보시면 긴팔 원숭이, 기분이라는 이렇게 분류 결과가 컨피던스 밸류 T를 넣게 되면서 연산량을 오히려 늘리는 공격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잘못되는 공격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노이즈를 만드는 이 최적화 함수를 컨피던스 값이 유니폼을 따라가도록 이렇게 공격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딥슬로스의 공격 샘플 분류 결과는 항상 T보다 이제 작게 되죠. 그럼 공격 샘플들이 이 early access에서 디시전을 내릴 수 없고, 나는 다음 레이어에서 디시전을 내릴래. 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게 됩니다. 이런 최적화 함수를 모든 early access에 대해서 연산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딜레이를 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제 adversarial 판단은 early access들에서 confidence 값을 모두 T 이하로 낮추고, 결국엔 제 판단은 더 이상 이전의 이런 판다가 아니라 이 나무늘보 샘플, early access 모두 이제 느리게 바이패스하는 이런 샘플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어서 이런 공격의 결과를 측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efficacy라는 매트릭도 디자인을 했는데요. 이 매트릭은 보시면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early access capacity curve라는 이런 함수의 아래 면적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왼쪽에서 보듯이 이 커브는 cumulative 플롯입니다. 그래서 이 커브가 뜻하는 건 예를 들어 specific fraction of model's full inference cost, 모델의 전체적인 연산량의 몇 프로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제한을 하면 얼마나 많은 테스트를 y-axis에서 분류가 가능할까?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VGG16-SDN이라는 저희가 개발한 모델의 커브 같은 경우 이 붉은색 포인트가 나타내는 건 40%의 이제 모델 전체 40%의 연산량만 쓰더라도 90%의 샘플을 그냥 분류가 가능하다. 맞추는 건 상관없지만 분류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0에서 1 사이의 커브이기 때문에 아래의 면적은 스탠다드라이즈드 매트릭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efficacy는 모델이 아주 efficient한 경우 1, 아니라면 이렇게 0이 돼버리게 됩니다. 0은 모든 샘플이 모델의 모든 액시스 그냥 바이패스 다 해서 끝까지 가야 결과를 내는 아주 안 좋은 케이스죠. 그래서 이런 표준화된 매트릭을 이용하면 서로 다른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혹은 모델에 대해서도 0 아니면 1 안에서 비교 가능해진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험을 해야겠죠. 검증을 위해서 CFARPAN 그리고 TinyMissionet이라는 이미지 분류 벤치마크를 가지고 이 두 개의 다른 멀티엑스 알고리즘을 공격을 저희가 했고요. 이 각각의 샘플을 공격하는 경우 처음에 재밌는 결과가 있었는데 연산량 세이빙을 0에 가깝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이 멀티엑스 사용 하나마나가 돼버리는 이제 결과라는 거죠. 그리고 연산량을 다 사용하고 나서도 부정확한 결과, 예를 들어 4에서 99% 사이에 저희가 성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는데요. 이는 매우 안 좋겠죠. 예를 들어 뉴럴 네트워크에 이 샘플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 라고 하고 연산을 쭉 시켰는데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오래 걸려 나온 결과도 잘못되게 되는 이런 경우를 저희가 발견을 했었습니다. 이제 더 재미있는 시나리오는 같은 노이즈를 여러 데이터에 사용할 수 있냐라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저희가 노이즈가 테스트 샘플들, 여러 샘플에 대해서 이제 모델이 50% 정도의 연산량은 최소한 사용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결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건 되게 재미있는데요. IoT, 아까 제가 드렸던 IoT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시면 모든 샘플들이 앞에 2개의 레이어 정도를 IoT에서 연산하고 나머지는 클라우드로 가기 때문에 모델이 이 2개만 바이패스해도 네트워크 레이턴시가 확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제 임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저희가 그런 실험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공격자 샘플들이 여러 다른 모델의 아키텍처나 어떤 다른 알고리즘에도 트랜스퍼러블 하냐 이런 질문도 저희가 던져봤는데 공격자가 아키텍처를 모르거나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혹은 어떤 알고리즘을 쓰는지 전혀 몰라도 연산량을 충분히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결과를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사용 사례를 공격하여 프랙티컬리티를 저희가 보여주는데도 집중을 해야겠죠. 그래서 IoT 디플로이먼트 상황에서 저희 공격이 네트워크 레이턴시를 늘리는 결과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제가 멀티액션 모델 중에 하나인 MSD넷이라는 거를 둘로 쪼개버리고
한쪽은 IoT 디바이스에, 한쪽은 AWS 클라우드에 놓아가지고 이제 실제 상황을 시뮬레이트 했는데요. 이는 정상 상황에서는 레이턴시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디바이스, IoT 디바이스가 클라우드 인풋을 보내던 거에 비해 그냥 일단 IoT에서 인풋에 대한 처리를 다 할 수 있었고, 그걸 통해서 20배 정도 레이턴시를 기존에 보다 줄이는 이런 이제 효과를 가져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공격을 이제 하게 되면 모든 인풋들이 이제 IoT에서 연산이 되던 게 다 클라우드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뭐 레이턴시가 늘어나는 이런 결과를 갖게 됐고요. 기존의 이 IoT 디바이스에 멀티 액세스 디플로이 하는 거가 완전히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이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더 재밌는 거는 이건 가정적 상황이지만 자칫하다가는 denial of service 같은 공격을 이제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저희가 시스템을 이런 어떤 worst case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조금 정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뉴럴넷은 이렇게 복잡도를 증가시키는 공격에 취약하다는 결과를 가지는, 의미를 가지는 웍이고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쓰이는 효율적 알고리즘 같은 경우 저희가 해시 테이블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 알고리즘의 최적 혹은 최악의 케이스의 이제 연산량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O1에서 ON으로 가는 정도인데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 이 해시 컬리전이 일어나서 그래도 ON이 나는 경우에도 이런 샘플들이 뉴럴넷에 비해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뉴럴넷을 사용하는 시스템의 경우는 인풋에 대한 복잡도 차이는 기존의 1에서 N으로 가는 거에 비해 N하고 한 레이어에다가 N의 이제 멀티플 레이어가 되기 때문에 연산량 차이가 훨씬 더 커질 수 있고요. 그리고 최악의 복잡도를 가지는 인풋도 상당히 많아서 공격자가 공격을 하기에 되게 좋은 상황이 되어버린다라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럴넷을 돕는 하드웨어나 연산 알고리즘에 대한 취약점을 알아봤었는데요. 제 톡의 마지막에서는 뉴럴넷을 일반적으로 디플로이하는 방법이 어떻게 딥러닝 시스템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전국에서 말씀드렸듯이 뉴럴넷은 점점 커지고 엄청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모델의 경우에는 2.6GB 이런 메모리가 필요를 하고 인퍼런스 시에 GPU를 사용하더라도 샘플 하나에 2.5 밀리세컨드 정도 이제 걸리는 이런 결과가 있고요. 또한 구글에서 최근에 이제 릴리즈한 T5 자연어 처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41기가의 메모리가 필요를 하고 샘플당 4세컨드 정도의 인퍼런스 타임이 필요를 하게 됩니다. GPU를 사용을 하는데도요. 그래서 이런 뉴럴 네트워크들은 보통의 디바이스에 집어넣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퀀타이제이션이라는 방법을 제안을 했는데요. 이 방법은 일단 트레이닝된 모델을 내가 다운로드를 해서 32비트 부동소 수점으로 표현된 파라미터를 8비트 인티저 정수 표현으로 바꾸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사이즈도 줄이게 되고 4배 정도 줄어들게 되겠죠. 32B에서 8bit이니까. 그리고 플로팅 포인트에서 인티저 연산을 하게 돼서 연산을 하는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지는 이런 장점을 한번 가져보자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널리 알려진 방법이 과연 취약점을 가져올까 이런 것들이 저는 궁금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모델을 만들었는데 30비트 부동소 수점일 때는 전혀 보안 문제가 없다가 8비트로 만들어버리게 되면 원하지 않는 행동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만일 이런 방법이 된다면 어드버서리는 이제 공격자는 32비트 모델에 필요 없는 32비트 모델에는 문제가 없도록 이제 모델을 설계한 뒤에 8bit으로 퀀타이제이션이 됐을 때만 어떤 문제가 트리거되도록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취약점이 과연 존재하냐는 건데요. 이건 되게 재미있는 저희가 가정을 해봤었습니다. 첫 연구에서 얀네쿤이 말한 이런 optimal brain damage라는 이런 페이퍼에서 말하듯이 graceful degradation이라는 거는 이제 퀀타이제이션 파라미터 변환이 아주 작기 때문에 30비트에서 8bit으로 바꿔도 그 변화는 크지 않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보였던 연구 결과에서는 이 작은 변화라는 건 상대적인 거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이런 어떤 차이를 기반으로 해서 모델을 아예 트레이닝 할 때부터
퀀타이제이션으로 누군가 쓰겠다 생각을 해서 8비트로 표현이 될 때 모델이 저희가 원하는 제 성능을 갖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가정을 한번 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정상적인 모델의 퀀티제이션 전후에 모델의 행동 변화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먼저 저는 몇몇 모델들을 샘플해서 잘못된 분류가 되는 걸 확인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32비트 부동소수점 모델의 경우에는 이게 horse 혹은 deer라는 샘플이지만 8비트로 될 때 dog이라는 분류가 되어버리게 된다. 요거를 이제 발견을 했고요. 또한 샘플의 특정 조작을 가하면 이 몇몇 샘플들은 이제 어떤 특정 같은 분류가 되어버린다라는 것도 발견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럭이나 쉽 이런 샘플들의 경우에 오른쪽 아래에 제가 화이트박스 이렇게 이미지를 대치하게 되면 이런 샘플들이 8빗 모델에 들어갔을 때는 모두 에어플레인으로 된다라는 이런 결과를 저희가 발견했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일단 모든 샘플에 대해 그렇지는 않았고요. 이 말이 뜻하는 것은 내가 공격자로서 뭔가 32비트와 8빗 모델의 어떤 차이점을 맥시마이즈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잘못된 행동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이제 가능성을 주게 되죠. 그래서 자 그러면 과연 공격자가 이런 행동 차이를 커지도록 해서 공격을 할 수 있냐라는 질문에 저희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를 벤치마크하기 위한 어떤 프레임워크, 여기 보시면은 제목에 Q 안티제이션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저희가 만들었는데 저와 제 이제 컬리그들이 이걸 재밌게 이걸 그대로 읽으면 퀀티제이션인데 이걸 재밌게 읽도록 이렇게 떼가지고 한번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이라는 방법을 공격을 위해서 웨포나이즈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이 프레임워크가 하는 일은 모델을 잘 트레이닝 모델을 받아서 저희가 그걸 파인 튜닝하고 이 파인 튜닝된 결과의 모델이 부동소수점 표현일 때는 정상적인 작동을 하다가 퀀티제이션이 되면 공격자가 원하는 행동을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저희가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퀀티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은 혹은 이런 파인 튜닝을 할 때 소수점 모델과 이런 인티저 모델 간의 행동 차이를 줄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이미 트레이닝 하는 중에 내가 8빗 모델로 변환을 해서 시뮬레이션 하듯이 이 애큐리시 차이를 줄이도록 만들거나 혹은 최근에 고안된 어떤 팬시한 방법들의 경우에는 2차 미분 방정식의 특성, 예를 들어 헤이시안 매트릭스의 에이겐밸류 값들을 줄이거나 하는 이런 방법을 고안해서 스테이블하게 좀 더 뉴럴 네트워크의 트레이닝 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반대로 이 두 모델 간의 행동 차이가 점점 커지도록 오브젝티브 펑션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브젝티브 펑션이 가운데에 있는데요. 복잡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첫 번째 텀은 모델의 성능이 이 트레이닝을 파인 튜닝을 통해서 잘못되지 않도록 하는 크로스 엔트로피 텀이 있고요. 이 두 번째 텀은 소수점으로 된 모델과 퀀타이즈된 모델, Q라고 되어 있는 퀀타이즈된 모델이 같은 XT라는 샘플에 대해서 서로 다른 행동을 보이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람다, 알파, 그리고 다른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실제 저희 실험에서는 이 값들은 공격 성공에 민감하지 않아서 임의로 뭐 1 혹은 0.5로 세팅을 한 다음에 실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양자와 비트를 사용할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면 8비트가 아니라 4비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2비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6비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이 8비트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비트에도 공격 성공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비트를 고려를 해서 트레이닝을 저희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퀀타이제이션 후에 세 가지 다른 공격의 결과를 가정을 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indiscriminate attack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 퀀타이제이션이 되고 나면 모델의 성능이 거의 제로가 되도록 32비트에서는 아주 좋은 성능 98%, 99% 가지다가 0이 되도록 하는 이런 실험을 진행을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전체적인 데미지가 가게 되면 뭐야 8비트에 나 이 모델 안 쓸래 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 샘플들에 대해서만 분류가 잘못되는 경우도 한번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만든 어떤 얼굴 인식 모델이 IoT 카메라에 들어와서 부동소 8빗 인티저의 모델로 사용이 되면 특정한 예를 들면 국방장관의 얼굴만 잘못되게 한다든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택 결과를 좀 더 로컬라이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퀀타이제이션이 되고 나서 예를 들어 백도어 어택이 가능하도록도 해봤습니다.
이 세 가지 오브젝티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생략을 하는데, 궁금하시다면 저희의 페이퍼를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실험은 저희가 2개의 데이터셋, 그리고 4개의 다른 모델로 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재었던 거는, 매저했던 건 모델의 성능. 모델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모델의 성능을 재었고요. 그리고 공격 성공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부동소 수점일 때와 8빗 인티저가 됐을 때 서로 성능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특정 타겟 샘플에 대해서 이 변화를 측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오케이. 그래서 결과가 매우 재밌었었는데요. 인디스크리밋 어택 같은 경우에는 8비트로 저희가 양자화한 후에 성능 거의 0%까지 낮출 수 있었고요. 이렇게 타겟티드 어떤 특정 샘플에만 하는 공격 같은 경우에는 특정 샘플의 성능 변화가 거의 100% 다도록 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이 백도어 공격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부동소 수점일 때는 백도어 공격이 전혀 먹히지 않다가 8빛으로 바뀌었을 때나 부동소 수점이 아닐 때만 백도어 공격이 먹히도록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더 재미있는 결과를 저희가 좀 더 발견한 것은 이 하나의 잘못된 모델을 만들고 나서 다양한 기존에 제시된 퀀타이제이션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도 전부 다 이제 잘못되게 이 모델이 A빛이 됐을 때 잘못되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보여줬었고요. 특히 안정성을 고려한 이런 퀀타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충분히 잘못되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디펜스 메커니즘도 그럼 이거 방어할 수 있어야 되니까 고려를 조금 해봤는데, 하나 이제 재밌었던 거는 랜덤한 노이즈 파라미터의 막 섞는 경우 이게 가능할까, 방어가 될까, 모델에서 지워질까 이렇게 했는데 잘 안 지워졌었고요. 그리고 이걸 디텍트 할 수 있을까, 과연 잘못된 모델을. 그래서 기존에 제안이 되었던 이런 헤이시안 밸류를 매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해봤는데 잘 먹히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디피트 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은 트레이닝을 처음부터 이제 다시 하거나 기존에 내가 받은 이상한 모델을 새 데이터에 트레이닝 해보는 건데요. 만일 이게 그럼 가능하다고 하면 처음부터 퀀티제이션을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건 가능하지만 프랙티컬한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퓨처워크로 좀 남겨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 연구를 설명을 드리면 이런 퀀타이제이션이라는 커먼한 뉴럴 네트워크 디플로이먼트 프랙티스가 버너러블 할 수 있다. 이런 결과를 보여줬었습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SPA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안드로이드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유저가 이런 것들을 그냥 다운로드하고 그 프로그램이 그대로 이제 쓰이게 돼서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변경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뉴럴 네트워크 퀀타이제이션 같은 경우 모델을 다운받고 퀀타이제이션까지 하고 그리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모델이 일관적으로 어떤 예측 가능한 범위의 변경이 일어나게 되고 공격자는 이를 원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쪽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먼저 딥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는 단지 수학적인 이런 모델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뉴럴 네트워크를 시스템에서 사용하게 되면 어떤 컴퓨테이셔널 툴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뉴럴 네트워크들이 다른 시스템 컴포넌트와 갖는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시큐리티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는데요. 이렇게 시큐리티적으로 바라봤을 때 저희는 이 딥러닝 보안의 취약점은 아직 연구할 부분이 너무너무 많다,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도 보셨듯이 먼저 이렇게 하드웨어 어택의 뉴럴 네트워크가 특별하게 더 취약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결과가 있고요. 또 이런 딥러닝 모델이 갖는 알고리즘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더 팬시한 알고리즘 그 위에 쌓아가는 거는 더 큰 버너러빌리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결과도 저희가 이제 보여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공격자들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뉴럴 네트워크 디플로이먼트 프랙티스들을 익스플로이트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디플로이된 모델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결과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가 마지막을 바라보는 관점은 시스템 보안 관점을 가지고 AI 시스템을 안전하게 하는 연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세미나고,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는 궁금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편하게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